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국어 독서 팀장 장한별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경찰대 기출문제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국어 영역에서 독서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독서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법과 또 해결하는 과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 시험문제, 2023학년도 경찰대 기출문제를 풀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문이 꽤 깁니다. 꽤 길지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지문 속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평상시 알고 있는 배경지식 속에서 그 배경지식 속에서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바로 그게 출제자가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거기서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문 속에서 추론을 하셔야지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 속에서 추론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출제자의 의도에 딱 들어맞게끔 오답을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지문 속에서 추론을 해내는 능력, 이런 것과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력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할 때도 세세하게 그 단어를 몰라도 전체적인 지문을 보게 된다면 그 독해의 내용을 음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독서 문제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지문을 읽어보시면은 고급 단어가 나왔을 때 그 고급 단어에 대한 뜻을 잘 모르시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하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지문 속에서 추론하는 그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글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칼 포퍼의 반증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은 현대사회와 문명의 발전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과학과 민주주의를 들 수 있고, 이 요인들이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학은 환경위기의 재앙을 낳았고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퇴행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칼 포퍼는 반중주의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지금 과학과 또 민주주의를 비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죠. 우선 그는 과학이론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경험적 작용을 통해 타당성을 이 경험적 작용이 바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론들은 자연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시도하지만 항상 오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험적 적용은 이론이 예외가 되는 반증, 그래서 칼 포퍼는 반증주의, 반증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으로서 만약 반증이 성립하면 그 이론은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이론을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론에 대한 반증이 존재한다면 그 이론은 폐기되거나 수정될 수밖에 없다. 반증은 과학 이론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반증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반증이 존재한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비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모든 과학 이론은 완전하지 않으며 반증이 존재하기니까 반증 가능성을 통해 개선되거나 폐기된다. 즉 어떤 경험적 적용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타당성을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증이 있다라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 문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시죠. 그러나 모든 이론이 가설이 동일한 정도로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검은 백조는 없다라는 가설은 여기 검은 백조가 있다라는 경험적 적용, 아까 경험적 적용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출한다고 했죠.
경험적 적용을 통해 반증되지만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가설은 여러 색깔의 백조가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반증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좋은 이론은 반증 가능성이, 바로 좋은 이론이란 것은 이렇게 반증 가능성이 큰 대담한 내용을 내포함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즉 좋은 이론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최대한 반증이라는 가능성이 없는 이론, 이것을 우리는 좋은 이론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칼 포퍼는 자연의 진화처럼 과학이론 역시 끊임없는 반증과 오류,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제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그럼 모든 이론은 다 반증과 오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포퍼는 정치 역시 과학이론을 지금 여기 정치에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반증 가능성이 발전의 조건이 된다고 본다. 그는 현대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했지만 다수결에 의해 폭군과 독재자가 통치하도록 결정될 수 있다는 역설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민주주의의 반증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 반증은 바로 다수결에 의해서 폭군과 통치자가 선출이 되고 그 선출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하도록 결정될 수 있다라는 바로 역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열린 사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닫힌 사회로 퇴보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재자가 통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열린 사회지만 닫힌 사회로 퇴보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닫힌 사회는 주술적이다. 통치자가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주술적 가치를 통해, 자 여기 주술적 가치를 통해 지배하기 때문이다. 자 주술적 가치가 이제 문제 속에서 분명히 기억으로 투영이 될 것입니다. 열린 사회를 구성하는 합리주의는 자신이 한계를 인식하고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인정하기에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지적 겸손의 태도를 지닌 반면, 자, 닫힌 사회의 독단주의는 소수의 폐쇄된 집단만 사태를 정확히 인식한다고 전제하는 지적 오만을 드러낸다. 열린 사회의 한계점과 지금 닫힌 사회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포퍼는 역사가 어떤 일반적 법칙에 따라 정해진 목적을 향해 발전해 간다는 역사주의를 비판한다. 지금 포퍼가 비판하는 이 부분, 역사가 어떤 일반적 법칙에 따라 정해진 목적을 향해 발전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에게 역사주의란 전체론, 또 역사적 법칙론, 그리고 유토피아를 합쳐놓은 사상, 유토피아주의를 합쳐놓은 사상이다. 그는 전체 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전체론이 오류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단순한 집합 이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구성원 개개인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의 정신이나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는 국민이 희생되더라도 국가 전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소수 집단에게 국가 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전체주의가 싹트게 된다. 그래서 그는 단편적 지식만 아는 다수가 차라리 자신이 아는 지식을 자유롭게 교환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 전체주의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본다. 전체주의보다 소수에 의한 지배가 훨씬 더 낫다. 다음으로 그는 역사적 법칙이 미래를 확실히 예측하는 수단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예측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 법칙이 독단이 돼서 국민을 억압하게 된다고 역사적 법칙론을 비판한다. 지금 역사적 법칙론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유물론의 법칙에 따라 국가가 모순이 완전히 해결된 공산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공산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보았지만 그것은 닫힌 사회로의 퇴행일 뿐이다. 포퍼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를 독단적인 법칙에 따라 예언할 수 없으며 자연의 진화처럼 사회도 시행착오와 오류 제거를 통해
변화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유토피아, 아까 지금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비판을 했고요. 이번 마지막으로 유토피아주의는 불변적이고 절대적인 이상사회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데 이는 독단의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 미래에 실현될 최종 유토피아가 완전하면 할수록 현재의 세계는 더욱 극복해야 할 부정적 대상이 된다. 포퍼라는 사람은 열린 사회에서는 유토피아처럼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아니라 현재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설정된 단기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여기 유토피아는 바로 단기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래가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마법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부분에 미래가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부분도 좀 칼 포퍼가 주장하는 바죠. 그런데 그 미래 사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마법사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대신에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통치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제도, 그런 사람이 심한 해악을 끼치는 정치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치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칼 포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에서 니은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까 그 니은이 뭐였냐면요. 니은이 바로 사악하거나 앞문단에 있었던,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칼 포퍼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그 지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니은에 대해서 이제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6문단에 있었던 내용을 통합으로 각각의 문단별로 주제를 뽑아내서 그 주제를 맞춰버리면 3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들이 의견을 모으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전체주의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들이, 소수의 개인들이 의견을 모으게 하는 제도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수 집단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죠. 앞부분에서. 치열한 토론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되지 않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소수 집단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하려면 바로 이 의사결정이 침해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 단기적 목적을 세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아까 5문단에서 단기적 목적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행착오로 인한 희생이 있어도 이상적 미래를 구현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바로 이 5번 문장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답이 이 5번이다라는 것, 이것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문을 그대로 해석해서 맞고 틀린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고요. 지문 속에서만의 내용으로 문제를 푸셔야 하는데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시험지 옆에다가 각 문단별로 주제나 중요한 글들을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줄을 친다든지 줄을 친 부분에 대해서 살짝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이 보기. 어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원기둥 모양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하자. 이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그 가설은 반증이 소용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만진 것은 코끼리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발상이 필요하다.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한 이론적 틀에서 다른 틀에서 틀로 바뀌는 것, 이것을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루어진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방안은 치열한 토론으로 마련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작은 과제들만 겨우 해결할 수 있다. 현대 정치가 부딪힌 문제들은 작은 과제들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 구조에 의해 생기며 따라서 정치는 사회 구조가 혁명적 과정을 통해 변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 정치는 사회 구조가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칼 포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고서 맞는 것을 골라보시면 1번 과학의 이론적 틀은 하나여서 결코 바뀌지 않으며 모든 정치적 문제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아까 요거 바뀌지 않으며 이 부분이 없죠. 반증이라는 것이 생긴다. 많은 반증이 제시된다고 해서 그래서 1번 문제 땡이고요. 많은 반증이 제시된다고 해서 과학의 이론적 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 구조가 급격히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도 많은 반증이 제시가 된다면 과학의 이론적 틀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칼 포퍼는 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요. 이전에 과학적 틀에 따른 가설들이 새로운 가설로 바뀌는 과정은 급격하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도 혁명 후에는 급격하게 바뀔 것이다. 바로 이 급격이라는 부분이 지문 속에서 나왔죠. 급격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번째, 과학의 이론적 틀이 바뀌어도 반증을 통한 검증은 여전히 필요하며, 그렇죠? 이론적 틀이 바뀌어도 반증은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며, 혁명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독단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바로 이 정치적 독단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게 정치적 독단이 이제 문제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할 수 있고요. 다음 지문은 20번에서 23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참 이거 재밌습니다. 요즘에 그 어떤 소비 경제 패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개개인한테 팔지 않고 이렇게 구독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독이라는 개념과 나오는 또 단어가 공유라는 단어인데, 구독과 공유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구독이 뭔지, 요즘 유튜브들 청소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 구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또 어떠한 변화가 사회 변화가 오는지 이런 부분까지 살피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을 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대사회는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앞으로 소비 트렌드나 그런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게 된다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국어사전에 따르면 구독은, 원래 구독이라는 것은 책이나 신문, 잡지 이런 것 따위를 구입하고 읽음, 이런 것이 원래 구독은 이런 뜻이다. 구입해서 읽는 것을 구독이라고 한다. 한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엇인가 구독한다고 할 때는 주로 이 뜻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사전에서는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 요즘의 구독의 정의입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 또 가입, 모금, 또 어떤 서비스 이용료, 사용으로도 정의한다. 영어로는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용한다는 의미가 달려있다. 자, 여기 이용한다. 이게 바로 구독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실제로 구독 서비스는, 자,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바로 소유라는 개념입니다. 소유는 내가 갖는 거죠. 어떤 그 사물에 대한, 것에 대한,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소유가 되겠죠. 소유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구독 경제가 소유에서
소유에서 어떤 것을 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용이라는 경제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물건을 사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내가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고 다시 뭐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1913년 자동차 대량 생산을 위해 포드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지난 100여 년간 우리의 주된 소비 방식은 바로 구매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구매해서 물건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많지 않았고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단순했다. 기업은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싸고 질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소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자, 그래서 한정된 재화를 구입을 할 때 돈을 지불을 하고 무엇을 구입을 해야 될지를 가만히 고민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노동자들의 수입이 증가하고, 자,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이 되겠죠. 수입이 증가, 그리고 가처분 소득, 이것이 증가, 소유주가 주는 의미는 각별해졌다. 큰 집, 고급 승용차, 고가의 보석,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 자신이 거둔 성공을 과시하는 것이 소비의 목적 중 하나가 되었다. 즉, 과거 소비의 목적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요 과시가 과거 소비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유는 어느 정도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소유는 소비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소유라는 것은 소비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지금 이 소비의 목적이 과거에는 과시였는데 이것이 소비의 유일한, 그러니까 목적은 목적이지만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책을 예로 들면 소장 자체를 목적으로 책을 사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요즘들은 그렇죠. 대개는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넓히고 정서적 풍요를 누리며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한다. 이 때문에 굳이 비싼 비용과 긴 시간의 기다림과 추가적인 보관, 공간의 부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자, 여기도 중요한 단어인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유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용이라는 단어.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소비의 패턴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갔다. 책마저도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소장을 했는데, 소유에서 소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려고 어떤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는 정서적 풍요를 위해서 이용을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구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책을 읽는 각자의 목적이 충족될 뿐더러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책과 관련된 경험이 여전히 풍부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유를 꼭 하지 않아도 구독을 하게 된다면 소유한 거와 같은 비슷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구독 서비스는 이렇게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목적 달성과, 자, 지금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목적이 뭐였습니까? 정서적 풍요라든지 또는 어떤 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에 주목하는 경제 모델이다. 소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구독이라는 것은 이용이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에 주목하는 경제 모델이 지금의 현재 구독 경제 모델이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도 판매는 판매자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건네주고 소비자가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 관계가 일단 완성되는 반면에 구독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도 계약 기간 동안 그 관계가 지속된다. 비용만 지불을 하게 된다면 구독은
계약 기간 동안 관계가 지속된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구독 경제가 하나의 중요한 경제 모델로서 확산된 데에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한 기술적 발전. 자, 뭐 이 기술적 발전의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의 발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러한 기술적 발전의 기여가 크며 판매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층화된 영업소와 영업사원이 있다. 이 전통적인 유통 채널은 일방향성이라는 소통적 특성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욕구와 불만을 할 수 있다. 즉 영업사원이 소비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만 하는 방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 소유를 전제로 한 이러한 경제 모델은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자동차 영업소에 있는 영업사원과 상담을 통해서 일방적인 정보를 받는 방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받았던 방식인데, 모바일 기술, 핸드폰이죠. 모바일 기술이나 콜드 체인,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 선상에 돈을, 화폐를 지급하는, 코인을 지급하는 이런 체인 기술 같은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되었고, 즉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획기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값싼 상품을 살 수 있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가 어떤 소비 패턴을 할 수 있는지도 연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업에 관련된 또 판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독 서비스의 등장을 통해 기업이나 판매자가 소비자와 쌍방향적으로, 아까 과거 전통의 방식은 일방향이었지만 구독 서비스가 된다면 쌍방향 방식으로 직접 소통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특화되거나 개별화된 상품을 유통 과정이 없으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술적 발전 외에도 1인 세대가 증가한 것. 이것은 이제 아마도 구독 서비스가 증가가 되고 있는 원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인 세대가 증가하거나 또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이른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와는 달리 가격과 관계없이 높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 세대, 이 세대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고, 이런 밀레니엄 세대가 주요 소비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구독 서비스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독 경제는 소비 주체가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지, 즉 소비 주체가 충성 고객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항상 촉각을 세운다.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왜냐하면 이런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판매자는 발전할 수 있고 구독 경제 또한 성장한다. 아마도 이 충성 고객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물건을 팔 때 독점적으로 내 물건을 사주는 고객들을 아마도 충성 고객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매자인 유통회사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판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에 나선다. 지금 과거에는 이제 판매의 위주에 뒀었는데, 판매가 아니라 구독 서비스니까 바로 서비스업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구독을 할지, 이런 서비스업으로 구독을 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에 나섰다. 구독 경제에서 충성 고객이 되는 소비자들은 물건을, 즉 한마디로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단골 손님 이렇게 되겠죠. 단골 손님들은 흔히 최우수 고객으로 불린다. 단골 손님이고 판매량을 소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단골 손님을 최우수 고객으로 불린다. 그들에게는 여느 고객이 누리는 혜택에 더하여 배타적이고 고객 특화적인 추가 혜택이 주어지며 무료 혜택이 함께
부여되기도 한다. 아마도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더라도 여러 번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을 샀을 때 뭐 어떤 마일리지 점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있죠. 지금 그런 서비스들이 추가 혜택으로 주어진다. 그런 만큼 이러한 자격을 갖게 된 소비자는 구독료가 비싸더라도 구독 서비스에 충성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더 충성한다. 판매자 또한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독료에 비해 훨씬 비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지출을 감수할 수 있다. 훨씬 구독료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비자의 반복된 구독에 의해 생산되는 구독 정보를 구독 서비스의 비용 절감을 위해 평가 및 예측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구독 서비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평가 및 예측 정보. 이거는 누가 활용하는 겁니까? 소비자입니까? 판매자입니까? 바로 판매자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 어떤 상품이나 또 어떤 서비스, 직접 관련이 없는 소비자 정보까지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는 새로운 사업 진출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도 구독 경제를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참 이 지문은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미래 사회보다는 요즘의 현 사회를 굉장히 예측하고, 이 미래 사회가 된다면 이제는 소유보다는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갈 것이고, 그 이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훨씬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패턴, 또 그런 경제 규모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22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윗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적으로는 이 소유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님이 있죠.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도 무소유를 주장했듯이 아마도 현대사회는 점점 가면 갈수록 소유보다는 어떤 공유 또는 이용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뿐만 아니라 인터넷 선상의 지식도 공유를 해야 되는지, 사적 재산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윤리적 쟁점까지도 지금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그 지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지문을 해석할 때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문에서 정말 자세하게 이 어떤 구독 경제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줬기 때문에, 쉬운 언어로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만 문제 풀 때 끄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문제 풀 때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미래에는 소유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는 사라질 것이다. 미래에 소유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소유보다는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1번 문제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답이 첫 문장부터 이렇게 딱 1번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좀 땡큐죠. 나머지 안 읽어봐도 되니까 시간에 대한 장점이 생겨버리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보기 1번만 고쳐보고서 다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23번 문제인데요. 23번 문제에서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보기의 사례를 앞 지문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음까지 중에서 어디에 이 문단이, 이 예시가 어디에 들어가면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꽃 구독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꽃 구독 서비스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꽃 구독 서비스는 꽃의 선별과 장식 그리고 정보 제공 등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꽃을 내가 집에서 그 소유라는 개념으로 있었지만, 지금 꽃을 갖다가 우리가 시장에서 사서 집에다 놓으려면 그 꽃꽂이라든지 또 꽃을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훨씬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구독을 했을 때는 서비스로 해준다.
그 더 많은 구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는 자주꽃을 사서 직접 장식하기에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에 부담이 있지만 집을 아름답고 생기 있게 꾸미고자 하는 자, 여기 젊은 가치 소비 세대. 우리 아까 어떤 문단에서 이런 문단 봤었죠. 밀레니엄 세대에게 필요하다. 그럼 그 밀레니엄 세대에게 뭔가를 필요하는 바로 서비스가 여기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지문이 딱 옳은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문이 나와 있는 지문을 고르자면 그 지문이 바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보시면 바로 요 리을 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3점짜리인데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바로 맨 마지막 문단에 젊은 가치 소비 세대, 이것을 우리 리을 문단에서 밀레니엄 세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부합하는 예시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점짜리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그 배경 지식이 필요 없이 그냥 문단을 읽어가는 시간적 구성 순서 속에서 바로 껴 넣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를 푸실 때 이 끝에 구독 서비스의 장점 이렇게 써 넣으시고 요거 핵심 주제를 딱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지문을 보면서 한번 기억기에서부터 다 껴 넣어 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문장이 딱 확립할 수 있는 문단을 고르시게 되면 되는 건데 바로 리을이 어떤 세대들한테 이런 것들이 오고 그 세대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24번에서 27번에 관련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번에서 27번 문제도 그 지문은 굉장히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때 몰랐던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과정선상에서 지문을 해석하시면 굉장히 지문 해석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1944년 조지 쿠커라는 감독이 영화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이 영화에서 남편 그레고리는 계속 상황을 조작하여 아내 폴라의 판단과 기억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녀가 왜곡된 현실 감각으로 자신을 미쳤다고 의심하도록 정신적으로 조종한다. 정신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의 용어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은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단락이 이런 것들과 달리 가스라이팅은 지속적인 심리 조작. 자, 이 지속적인 심리 조작으로 피해자가 반드시 자기 불신과 가해자에 대한 자발적 순종 또는 의존, 이것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 억압 기제를 갖는다. 자,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심리 조작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피해자가 자발적 순종이나 의존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여기에 반드시 범죄적 의도나 폭력적 강제가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지금 1문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가스라이팅은 불평등한 남녀 관계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불평등한 남녀 관계와 관련하여 많이 주목되지만 개인과 집단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스라이팅은 사회적 불평등에 뿌리를 둔 사회학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사회학적으로 말을 하기도 한다. 기억에 이제 집단 내 가스라이팅, 자, 개인 대 개인의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집단 내 가스라이팅을 특히
억압적 질서와 과잉된 친밀함, 이런 것을 제도화했고, 제도화하고 있는 집단에서 강한 권력관계에 의한 불평등한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며 바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화된다라고 봅니다. 자, 억압적 질서와 과잉된 친밀함을 제도화된 집단에서 강한 권력관계에 의해서 나타나서 이것이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화된다. 이러한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친밀감이나 정서적인 일체감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다. 어떤 집단 속에 가스라이팅이 존재를 합니다. 그때 그 구성원들한테 훨씬 더 그 집단에 대해서 친밀해져야 된다. 그 집단에 충성을 강요하거나 뭐 정서적인 일체감, 내 그 집단과 함께 살아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때 발생하는 정서적 억압은 집단 내에 있지 않을 때 자신을 미약하고 그 집단 속에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신을 미약하고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라고 여기게 하고 집단 내에 있어야 자신이 보호받게. 자, 이게 바로 굉장히 큰 내용이죠. 집단 내에 있지 않을 때 어떻다? 자신을 미약하고 스스로 자신이 미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고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여기게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하는 것이다.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집단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복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게 집단과 개인의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집단 내 가스라이팅은 강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주로 집단 내에서 그 말단에 있는 사람 또는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권력관계는 집단 구성원들이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정도인 권력거리, 이 권력거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즉 상급자와 하급자의 그 서열화된 이 부분이 훨씬 더 간격을 훨씬 더 벌린다는 뜻이 되겠죠. 권력관계가 강할수록 서열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상급자와 하급자가 분리되는 간극이 훨씬 더 커진다. 권력거리도 커지는 공고한 위계 질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상급자, 하급자, 일반적인 가스라이팅이 없는 곳에서는 이 간극이 크게 멀지 않다라면 가스라이팅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간극이 훨씬 더 점점 길어진다. 권력거리가 커질수록 피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하급자가 권력을 가진 상급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저항, 도전, 한 것 따위를 하기는 어렵다. 즉 이렇게 권력거리가 먼 이러한 집단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집단의 권력관계가 더더욱 강해지면, 이렇게 상하 권력관계가 더더욱 강력해지면 더 커지는 권력거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외부에다가 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단 내 친밀성은 더 강하게 요구된다.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강한 친밀성을 강화시킨다. 우리 친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MT를 간다든지, 멤버십 트레이닝을 훨씬 더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친밀성을 더 강하게 요구한다. 하지만 더 커진 권력거리로 인해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의 거짓된 친밀함을 자각할 가능성도 커진다. 아이러니한 것은, 역설적인 것은 가해자와의 더 큰 권력거리로 인해서 피해자는 더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점점 이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밑에 있는 하급자의 무력감은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이 고통도 해결할 수 없기에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자신의 무지와 무능 때문에 자, 이렇게 무기력의 원인을, 결국에는 이 무력감의 원인을, 가해자가 받아들이고 그 가해자에게 의존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상급자는 이러한 조직 특성을 악용해서, 자, 지금 상급자는 이렇게 간격이 점점 커지는 그 권력 거리를 악용해서 하급자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일상화하고 있다. 피해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급자가 되겠죠. 어떤 것을 이용해서? 권력 거리를 이용해서, 또 권력 거리를 훨씬 더 친밀감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점점 권력 거리를 늘려나가고 있게 되다 보니까 상급자는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 집단 내 가스라이팅은 상급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위기에 의한 성폭력, 즉 권력형, 성범죄를 포함하여 조직 내 괴롭힘의 형태인 폭력, 갑질, 업무 과정, 따돌림, 이런 것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받는 하급자, 피해자는요, 가해자에 의한 과다한 업무 부여나 업무 배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업무를 더 과다하게 부여받을 수도 있고 그 업무에서 내가 빠질 수도 있고, 이러한 압박감을 느끼고 또는 승진 배제, 또 징계, 이런 것들에서 좌절감을 느끼며 집단 내 따돌림으로 인해 고립감을, 세 가지 지금 압박감, 좌절감, 고립감을 겪게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피해자의 피해 양상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극심한 고통이 압박감, 좌절감, 고립감을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료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동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이 만약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어, 그들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에게 느끼는 연민과 공감의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질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저항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미 상급자한테 위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개인 간 가스라이팅에 비해 집단 내 가스라이팅은, 자, 집단 내 가스라이팅의 특징이 아마 개인 간의 가스라이팅과는 다른 부분이 지금 다음 문단에 보이겠죠. 집단 내 가스라이팅은 공공연하고 피해자와 동료 모두가 가해자가 지니, 자, 이게 바로 집단 내 가스라이팅의 특징이죠. 피해자와 동료 모두가 가해자가 지닌 권력의 통제권 내에 있다라는 부분이 개인 가스라이팅과 집단 내 가스라이팅의 다른 점이 되겠죠. 집단 내 가스라이팅이 그 집단의 조직 문화인 것처럼 치부될 수 있는 것은, 이 조직은 원래 이래, 이 조직은 원래 이런 문화가 존재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동료들이 침묵으로 또는 방관자가 되고 무력감으로 인해 피해자와 동료들 모두가 그 가스라이팅에 순응하게 됨으로써 집단에 속한 다수나 전체, 더 나아가 집단 자체가 가학적이든 자학적이든 가스라이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굉장히 뭔가 무력감을 지금 우리가 이 글에서 느끼고 있죠. 그 하급자가 됐을 때 권력관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그 하급자가 느끼는 무력감은 더 커질 것이고, 또 그 하급자가 한 명이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명의 하급자가 있다라면 그들 모두가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방관자가 되고 또 그런 가스라이팅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내 가스라이팅은 사회적이며 구조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용기나 저항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집단 내 가스라이팅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사태이지만 개인의 용기나 저항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스라이터는 자기 주관이 약하고 의존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 자, 지금 표적 대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주관이 약하고
의존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적 대상으로 삼는다.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거나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요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자, 요게 이제 해결 방법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고요. 또 그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같은 처지의 구성원들과 연대해야 한다. 합쳐져야 한다. 가스라이팅은 권력에 의해 지배받지 않으려는, 자, 여기 자유의지를 가진 구성원은 작동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뭘 가지라는 겁니까? 가스라이팅을 받지 않으려면 자유의지를 함양해야 된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인데요. 25번에서 윗글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한 사례로 가장 적당한 것, 즉 가스라이팅의 적절한 예시를 들라는 거죠. 자, 1번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가 없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친구. 아까 1문단에서 우리 봤는데 가스라이팅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문단에서 1문단에서 보면 자발적 순종, 의존을 하게 만든다든지 자기 불신을 하게 만든다든지, 자, 뭔가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난 미약한 존재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꾸 의존하게 만드는 거. 1번은 가스라이팅 맞죠? 그런데 내가 없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친구라는 것으로 보아 개인과 개인의 가스라이팅. 근데 우리 윗글의 중심 내용은요, 개인과 개인의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집단 내 속에서의 가스라이팅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TV토론에 나와 사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 원인이 시민들의 자신의 삶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토론자. 자, 이 부분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에는 힘들죠. 이것은 뭐 어떤 현상 파악을 하는 부분이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에는 힘들다. 다음 세 번째, 전투에 앞서 부대원들에게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고 조국과 나는 한 몸이며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조국을 지켜야 한다. 얼핏 보면 가스라이팅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투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전투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 자신의 어떤 미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학교의 유구한 전통과 진학 성과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명문대에 합격할 명문대에 합격할 믿음을 주는 것. 자, 이 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순종이나 지금 이 부분에서는 순종 또는 의존적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면서 신도들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종교활동에만 몰두하도록 지속적으로 쇠뇌하는 신흥 종교. 자, 쇠뇌를 합니다. 쇠뇌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의존과 순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렇게 바로 미약한 존재로 만들고 그 미약한 존재는 무조건 순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가스라이팅이 되겠죠. 그래서 신흥 종교들에서 참 많이 나타나고, 신흥 종교 중에서도 이제 뭐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들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을 범죄의 목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들을 우리가 TV 속에서 왕왕 보고 있습니다. 다음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의 기억.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억이 뭐냐? 기억이 뭐였냐면요. 기억은요, 집단 내 가스라이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개인과 개인의 가스라이팅 말고요, 집단 내에서의 가스라이팅의 양상에 대해서
또는 원인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 주로 걸린 가스라이팅의 표적이 된다. 아까 가스라이팅의 표적의 대상은 의지가 약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이 아주 1번이다라는 거 딱 처음부터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지문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의지가 강한 사람 또는 주관이 강한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주관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유부단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주관이 강하고 자유의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받기보다는 내 생각을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관이 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가스라이팅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라고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38번에서 41번에 관련된 지문인데요. 이 지문은요, 이제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지문이 길고 읽다 보면은 뭔가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지문은 장애에 대한 어떤 모델 또는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 읽을 필요가 없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한번 학생들은요, 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3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관점에 대한 기억의 내용. 자, 기억의 내용이 뭔지. 손상을 지닌 사람들에 관한 부정적인 사회 문화적 인식들이 장애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 손상이라는 말. 이 손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이것이 바로 장애를 만드는 구성을 하고 있다. 뭐가 장애입니까? 바로 이 부정적인 사회 문화적 인식. 이것이 바로 장애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속성화된,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은요, 굉장히 혐오감으로 표현이 된다. 속성화된 신체적, 행동적 차이를 지닌 사람들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손상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무력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위치시키며 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렇게 혐오를 통해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존감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금 니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문제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보기에서 의료적 모델의 관점은 장애를 손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손상을 치료하거나 개선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장애는 개인적 문제로 간주되고 장애인이 사회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가에게 권한과 영향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인데 아까 선생님이 기억을 잘못 읽었는데 니은을 읽었네요. 기억은 뭡니까? 반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반박, 뭐에 대한 반박이냐? 지금 장애와 손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반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인데 3번에 장애는 손상 자체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이 부분이 답으로 지적될 수 있고요. (40번에서) 니은이 지금 방금 아까 앞부분에 한 부분인데 니은 부분을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장애 보조 기술. 그래서 요즘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 보조 장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시각장애는 흰 지팡이를 사용할 때 더 드러난다. 자폐가 있는 사람이 사진이나 그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보안 대체 의사소통을 쓴다면 장애는 더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기술이나 장치의 사용으로 숨겨져 있던 장애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장애의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보조기술 낙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보조기술 사용을 꺼린다. 보조기술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사용하기 꺼려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니은과 관련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장애를 구성하는데 사회문화적 인식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2번에 신체적이나 행동적 차이가 드러나게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기술의 발달, 지금 그 보조 장치에 대한 발달, 이런 발달은 장애인을 사회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죠. 왜냐면 기술의 발달이 장애인을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낙인 효과 때문에 벗어나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낙인 효과 때문에 기술은 발달했지만 장애인은 사회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전의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42번에서 45번에 관련된 지문 입니다. 자, 42번 지문 한번 읽고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요, 지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보는 것보다 지금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이기심과 이타주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윤리적 이기주의, 또 윤리적 이타주의로 부른다. 근데 이 윤리적 이기주의에는 지금 다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윤리적 이기주의는 심리적 이기주의가 바탕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심리적 이기주의란 이렇게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이기주의의 어떤 그 문항들이, 그 6가지 문항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지금 이렇게 써져 있고요. 쭉 써져 있는데 결국에 윤리적 이기주의는 좀 더 큰 안목의 합리적인 경향으로 이기심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합리적인 윤리적 이기주의다 라고 한다면서 이는 이기심을, 바로 이 이기심을 긍정하려는 윤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 여기 이기심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긍정한다 라는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44번에 보시면 지문을 다 읽고서 왔다라는 전제하에 44번에 가에서 제시된 동기들이, 아까 가가 뭐냐면 그 심리적 이기심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건데 사례를 든 것이다. 이에 대한 디귿의 해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악의적 동기. 재판에서 피고인을 빠뜨리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 왜 거짓 증언을 할까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합리적.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놀이공원에 가고자 해요. 놀이공원에 가는 이유는 친구도 즐겁지만 나도 즐거울 수 있다라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연인과 헤어진 동료에게 위로차 식사를 대하고자 한다. 그 동료에게 왜 식사를 대합니까? 혹시라도 그 시간에 내가 무료한 시간이었는데 마침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의무적 동기도 마찬가지고 유독한 동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피고인을 공경에 빠뜨림으로써 얻는 유형무역의 이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자신이 즐거움이라는 이익을 보려 한 것이 우선일 것이며 친구의 즐거움은 부수적일 것이다. 동료에게 자신이 인간적임을 드러내는 만족감을 느끼려 했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내가 느끼는 이기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근데 디귿에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환자에게 죽음에 대비할 시간을 주려고 했을 것이다. 나에 대한 이기심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환자한테 어떤 시간적인 효과를 벌어줌으로 인해서 환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환자에 대한 배려죠. 이거는 이타주의지 이기심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5번 문제로 한번 볼 건데요. 자, 45번에 리을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에게 할 수 있는 말. 자, 그럼 리을의 입장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리을의 입장은 합리적인 윤리의 이기주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이제 합리적인 윤리적 이기심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 입장에서 그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 그는 고속도로로 차를 운전하며 다른 사람들도 차를 운전한다. 그는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통규칙을 지키면서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데에 관심을 쏟으면서 운전한다. 결국 그는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한다. 합리적인 윤리적 이기심. 자, 1번. 그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믿으니까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다. 더 이익이 된다고 믿으니까 목적지에 빠르게 이 문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기심이 아니죠. 뭐 그런 부분이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원래부터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게끔 예정된 운명이었으니까. 이건 뭐 운명적이죠. 어떤 긍정적인 이기심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죠. 그가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운전한 것이 의도치 않게 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이기심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다른 운전자들을 의식하더라도 사정이 그다지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만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야. 이게 바로 그만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기심을 표현하는 합리적인 윤리적 이기심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기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합리적인 윤리적 이기심에 대해서 바로 답이 4번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5번까지 2023년도 경찰대 국어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충분히 현장이라든지 온라인에서 많이 수업을 할 테니까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나 또 문제 푸는 방법이 궁금하면은 같이 현장에서도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